줄을 고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작은 흔들림 하나로 끊어질 수 있어. 나는 몸으로 줄의 당김을 완충해야 하고 항상 양손으로 줄을 풀 준비를 해야 해. 하지만 아직 안 잤구나, 노인. 그는 크게 말했다. 하루 반, 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는데 넌 아직 자지 않았어. 조용하고 안정적이면 조금 자는 방법을 고안해야 해. 자지 않으면 머리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 머리는 충분히 맑아. 그는 생각했다. 너무 맑아. 나는 별들처럼 맑다. 그래도 자야 해. 별들도 자고, 달과 태양도 자고, 심지어 바다도 어떤 날에는 현재가 없고, 잔잔할 때 잠을 자기도 해. 하지만 자는 것을 기억해. 그는 생각했다. 자기 위해 어떤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마련해라. 이제 돌아가서 만세기를 준비해. 자야 할 때는 노를 저항력 있게 설정하는 것이 너무 위험해. 자지 않고도 갈 수는 있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할 거야.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그는 손과 무릎을 사용해 조심스럽게 선미로 돌아갔다. 물고기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조심했다. 그는 물고기가 반쯤 자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쉬는 것은 원하지 않아. 그는 죽을 때까지 당겨야 해. 선미에 도착하자 그는 왼손으로 줄의 부담을 어깨에 지고 오른손으로 칼을 꺼냈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어 만세기가 잘 보였고 그는 칼날을 만세기의 머리에 넣어 선미 아래에서 끌어냈다. 그는 만세기 위에 발을 올리고 배를 아래에서부터 아래턱 끝까지 빠르게 갈랐다. 그 후 칼을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내장을 빼내며 아가미를 제거했다. 그는 내장이 무겁고 미끄럽게 느껴졌고 갈라보니 두 마리의 날치가 들어있었다. 그들은 신선하고 단단했으며 그는 그것들을 나란히 놓고 내장과 아가미를 선미 밖으로 던졌다. 그것들은 물속에서 발광하며 가라앉았다. 만세기는 이제 차가워지고 별빛 아래에서 회색으로 변했다. 그는 만세기의 한쪽 면을 벗기면서 오른발로 물고기의 머리를 눌렀다. 그 후 그는 만세기를 뒤집어 다른 쪽 면을 벗기고 머리에서 꼬리까지 양쪽을 자르면서 분리했다. 그는 시체를 바다로 미끄러뜨리고 물속의 소용돌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오직 느린 하강의 빛만이 남았다. 그는 두 마리의 날치를 두 마리의 생선 사이에 넣고 칼을 다시 칼집에 넣으면서 천천히 조타로 돌아갔다. 그의 등을 줄에 의해 굽어 있었고 그는 오른손으로 생선을 들고 있었다. 앞으로 돌아와서 그는 두 마리 생선 필렛을 나무 위에 놓고 그 옆에 날치를 배치했다. 그 후 그는 어깨에 줄을 새로 놓고 왼손으로 난간에 다시 고정시켰다. 그런 다음 그는 한쪽으로 몸을 기울여 물속에서 날치를 씻으면서 손에 맞는 물의 속도를 관찰했다. 그의 손은 생선 껍질을 벗긴 덕분에 발광하고 있었고 그는 물의 흐름을 주의 깊게 보았다. 흐름은 덜 강했고 손의 측면을 보트의 판자에 문지르면서 인광 물질이 떨어져서 천천히 뒤로 흘러갔다. 그가 지치거나 쉬고 있는 것 같아. 노인은 말했다. 이제 이 만세기를 먹고 조금 쉬고 잠을 자야겠다. 별들 아래에서 밤이 점점 더 차가워지면서 그는 만세기 생선, 필렛의 절반과 내장을 비운 채 머리가 잘린 날치 한 마리를 먹었다. 만세기는 요리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군.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날 것으로는 참으로 형편없는 물고기야. 다시는 소금이나 라임 없이 배에 타지 않을 거야. 내가 생각이 있었다면 하루 종일 보트의 뱃전에 물을 튀겨서 말려 소금을 만들었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거의 해질 무렵에야 만세기를 낚았지. 그래도 준비 부족이었어. 하지만 잘 씹어서 먹었고 속이 불편하지는 않아. 동쪽 하늘은 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그가 아는 별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이제 그가 거대한 구름의 협곡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고 바람이 잦아들었다. 3, 4일 후에는 나쁜 날씨가 올 거야. 그는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이나 내일은 괜찮겠지. 잘 준비를 하자, 노인. 물고기가 차분하고 안정적일 때 그는 오른손으로 줄을 꽉 잡고 무게를 뱃목의 판자에 기댄 채 오른손의 허벅지를 눌렀다. 그런 다음
줄을 어깨에 더 낮게 걸고 왼손으로 그것을 지탱했다. 내 오른손은 지탱할 수 있어. 만약 잠에 빠지면 왼손이 줄이 풀어지면서 나를 깨울 거야. 그는 생각했다. 오른손이 힘들지만 이건 익숙해. 20분이나 30분 자도 좋으니 자야 해. 그는 몸을 줄에 맞추어 구부리고 모든 체중을 오른손에 실은 채 잠이 들었다. 그는 사자들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고 대신 810마일에 걸쳐 넓게 펼쳐진 만세기 떼와 그들이 짝짓기 하는 시간 동안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르고 다시 뛰어올랐던 물속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그 후 그는 마을에서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고 북풍이 불어 아주 추운 상태에서 자신의 머리가 베개 대신 팔 위에 놓여 있어서 마비된 오른팔을 베고 잠든 꿈을 꾸었다. 그 후 그는 긴 노란색 해변에서 첫 번째 사자가 어두운 이른 새벽에 해변으로 내려오는 꿈을 꾸었고 다른 사자들이 이어서 오면서 저녁바람에 정박된 배의 뱃목에 턱을 기대고 더 많은 사자들이 올지 기다리면서 행복했다. 달은 오랫동안 떠 있었지만 그는 계속 자고 있었다. 물고기는 꾸준히 당기고 있었고 보트는 구름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오른주먹이 얼굴에 부딪히며 일어난 충격과 줄이 오른손을 통해 타는 느낌으로 깨어났다. 왼손에는 감각이 없었지만 그는 오른손으로 최대한 제동을 걸었고 줄이 빠르게 풀려나갔다. 마침내 왼손이 줄을 잡았고 그는 줄에 기대어 뒤로 기울었다. 이제 줄이 그의 등을 뜨겁게 타고 내려가 왼손에 큰 부담을 주며 아프기 시작했다. 그는 줄의 코일을 뒤돌아보았고 그것들이 매끄럽게 풀려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물고기가 뛰어올라 바다를 크게 요동시키고 무겁게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다시 뛰어올랐다. 보트는 빨리 가고 있었지만 줄은 여전히 빠르게 풀려나갔다. 노인은 줄뭉치를 다시 끊어질 지경까지 높였고 반복해서 끊어질 지경까지 높였다. 그는 뱃목에 꽉 눌려 얼굴이 잘린 만세기 조각 속에 묻혔고 움직일 수 없었다. 이게 우리가 기다렸던 거야? 그는 생각했다. 자, 이제 받아들이자. 그에게 줄을 대가로 지불하게 해라. 그는 생각했다. 대가를 치르게 해라. 그는 물고기의 점프를 볼 수 없었지만 바다가 부서지는 소리와 물속으로 떨어지는 무거운 물보라만 들을 수 있었다. 줄의 속도가 그의 손을 심하게 자르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고 그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굳어진 부분에만 줄이 닿게 하려고 했다. 줄이 손바닥으로 미끄러지거나 손가락을 자르지 않도록 조심했다. 만약 소년이 여기 있었다면 줄에 코일을 적셨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래, 소년이 여기 있었다면, 소년이 여기 있었다면. 줄이 계속 풀려나갔지만 이제는 느려지고 있었고 그는 줄의 인치를 벌어야 했다. 그는 판자에서 머리를 들고 뺨이 눌린 만세기 조각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줄을 내주고 있었지만 점점 더 천천히 내주고 있었다. 그는 발로 줄의 코일을 느끼며 보이지 않는 줄에 다시 작업했다. 여전히 줄은 많이 남아 있었고 이제 물고기는 그 모든 새로운 줄의 마찰을 물속에서 끌어야 했다. 그래,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12번 이상 뛰어올랐고 등 뒤에 부레에 공기를 채우고 있어서 내가 그를 죽이기 위해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할 수 없다. 그는 곧 원을 그리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나는 그를 다뤄야 해. 갑자기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배고픔이 그를 절망적으로 만든 것일까? 아니면 밤에 무언가에 의해 두려움을 느낀 것일까?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는 매우 차분하고 강한 물고기였고 두려움이 없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 이상하군. 자신이 두려움 없고 자신감 있어야 해, 노인. 그는 말했다. 그를 다시 잡고 있지만 줄을 얻을 수는 없어. 하지만 곧 그는 원을 그리기 시작할 거야. 노인은 왼손과 어깨로 물고기를 잡고 몸을 구부려 오른손으로 물을 퍼내어 부서진 만세기 살을 얼굴에서 닦아냈다. 그가 구역질을 하고 힘을 잃을까 걱정했다. 얼굴이 깨끗해지자 그는 오른손을 물속에서 씻고 해가 뜨기 전 첫빛을 보며 소금물 속에 손을 담갔다. 그가 거의 동쪽으로 향하고 있어.
그는 생각했다. 그 말은 그가 피곤하고 현재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야. 곧 원을 그리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우리의 진짜 작업이 시작될 거야. 오른손이 물속에서 충분히 담갔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는 손을 빼내어 확인했다. 나쁘지 않아. 그는 말했다. 그리고 고통은 사내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는 줄을 조심스럽게 잡아 신선한 줄 자국에 걸리지 않도록 했고 몸의 무게를 옮겨 왼손을 보트의 반대편 바다에 담갔다. 너는 쓸모없는 것 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그는 왼손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찾을 수 없던 순간이 있었어. 왜 나는 두 개의 좋은 손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는 생각했다. 아마도 그것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내 잘못일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배울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아시겠지. 밤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단 한 번만 경련을 일으켰어. 만약 그가 다시 경련을 일으킨다면 줄이 그를 자르도록 하자. 그는 자신이 맑은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만세기를 좀 더 씹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 구역질로 인해 힘을 잃는 것보다 멍청한 것이 낫다. 내가 얼굴을 그 안에 넣었으니 그것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긴급 상황을 대비해 보관해 두겠지만 이제는 영양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 너는 바보야.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다른 날치 한 마리를 먹어라. 그곳에는 깨끗하게 손질된 날치가 있었고 그는 왼손으로 집어 조심스럽게 뼈를 씹으며 꼬리까지 다 먹었다. 거의 모든 물고기보다 영양이 많아. 그는 생각했다. 적어도 내가 필요한 힘의 종류는 그렇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그는 생각했다. 이제 그가 원을 그리기 시작하게 하고 싸움이 오기를 기다리자. 그가 바다에 나간 이후로 세 번째 해가 뜨던 시점에서 물고기가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줄의 경사로 물고기가 원을 그린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너무 이르기 때문이었다. 그는 줄의 압력이 약해짐을 느꼈고 오른손으로 부드럽게 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줄은 항상처럼 조여졌지만 그가 끊어질 지점에 도달했을 때 줄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어깨와 머리를 줄 아래에서 빼고 줄을 꾸준하고 부드럽게 당기기 시작했다. 그는 양손을 사용하여 흔드는 동작으로 당기며 최대한 몸과 다리로 당기려고 했다. 그의 오래된 다리와 어깨는 당기는 동작에 맞춰 회전했다. 매우 큰 원이야.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는 원을 그리고 있어. 그러나 줄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고 그는 줄을 잡고 있다가 태양 아래에서 물방울이 튀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러다가 줄이 다시 나가고 노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것이 어두운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이제 원의 먼 부분을 만들고 있어. 그는 말했다. 나는 최대한 잡아야 한다. 그는 생각했다. 그러면 원을 줄여줄 것이다. 아마 1시간 후에 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나는 그를 설득해야 하고 그리고 그를 죽여야 한다. 그러나 물고기는 천천히 원을 그리며 계속해서 돌고 있었고 2시간 후에는 노인은 땀에 젖어 있었고 뼛속 깊이 피로를 느꼈다. 그러나 원의 길이는 많이 짧아졌고 줄의 경사로 물고기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시간 동안 노인은 눈앞에 검은 점이 보였고 땀이 그의 눈과 이마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그는 검은 점들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것들은 줄에 가해지는 긴장감에서 정상적이었다. 그러나 2번 정도 그는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걱정스러웠다. 이 물고기와 함께 죽을 수는 없어. 그는 말했다. 이렇게 아름답게 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이여 나를 견디게 도와주소서. 100번의 주님의 기도와 100번의 성모 찬송가를 바치겠지만 지금은 할 수 없다. 이미 했다고 생각하자. 그는 생각했다. 나중에 할 것이다. 그때 그는 두 손으로 잡고 있던 줄에서 갑작스러운 충격과 흔들림을 느꼈다. 그것은 날카롭고 단단하며 무거운 느낌이었다. 그가 철로 된 낚시줄을 치고 있어. 그는 생각했다. 이건 예견된 일이야. 그가 그렇게 해야만 했어. 하지만 그로 인해 물고기가 점프할 수도 있어. 지금은 원을 그리며 돌기를 바래. 점프는 공기를 마시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후에 각 점프가 낚시 바늘 상처의 입구를 넓히고 낚시 바늘을 빼낼 수도 있어. 점프하지 마, 물고기야. 그는 말했다. 점프하지 마. 물고기는 몇 번 더 철로 된 낚시줄을 쳤고 매번 그의 머리를 흔들 때마다 노인은 조금씩 줄을 내주었다. 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유지해야 해. 그는 생각했다. 내 고통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고통을 조절할 수 있어. 하지만 그의 고통은 그를 미치게 만들 수 있어. 잠시 후 물고기는 낚시줄을 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천천히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인은 이제 꾸준히 줄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왼손으로 바닷물을 떠서 머리에 얹고 더 많이 덮고 나서 목덜미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격려는 없어. 그는 말했다. 곧 올라올 거야. 나는 견딜 수 있어. 너도 견뎌야 해. 그에 대해 말하지도 마. 그는 보트 앞부분 활에 무릎을 꿇고 잠시 동안 줄을 다시 그의 등에 걸쳤다. 그가 원을 그릴 때 잠시 쉬고 그가 다가오면 일어나서 작업을 해야겠다. 그는 결심했다. 보트 앞부분 활에서 쉬고 물고기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돌게 하여 줄을 회복하지 않는 것은 큰 유혹이었다. 그러나 물고기가 보트 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나타났을 때 노인은 일어나서 모든 줄을 회복하는 당기기와 엮기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이제까지 경험해본 것보다 더 피곤해. 그는 생각했다. 이제 무역풍이 불고 있어. 하지만 그게 들어오는 데는 좋을 거야. 나는 그것이 절실해. 다음 회전에서는 쉬고 그가 원을 그릴 때 쉬겠다. 그는 말했다. 느낌이 훨씬 좋아. 그러면 두세 번의 회전 후에는 그를 잡을 수 있을 거야. 그의 밀짚 모자는 머리 뒤쪽에 멀리 있었고 그는 줄의 당김에 따라 보트 앞부분에 눕고 물고기의 돌기를 느꼈다. 이제 네가 일해라, 물고기야. 나는 회전할 때 너를 잡겠다. 바다는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날씨의 바람이었고 그는 집에 가기 위해 그것이 필요했다. 나는 그냥 남쪽과 서쪽으로 조타를 잡겠다. 그는 말했다. 바다에서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아. 그리고 그곳은 긴 섬이야. 그가 세 번째 원을 돌면서 물고기를 처음으로 보았다. 처음에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보트 아래를 지나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의 길이를 믿을 수 없었다. 아니, 그는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클 수는 없어. 하지만 물고기는 정말 그렇게 컸고 이 원의 끝에서 그는 물 밖으로 꼬리를 드러냈다. 그것은 큰 낫의 날보다도 높았고 어두운 파란 물 위에 연한 자주색으로 보였다. 그것은 뒤로 긁어내려갔고 물고기가 수면 바로 아래에서 헤엄칠 때 노인은 그의 거대한 덩어리와 그를 감싼 보라색 줄무늬를 볼 수 있었다. 그의 등지느러미는 아래로 눕혀졌고 거대한 가슴지느러미는 넓게 펼쳐져 있었다. 이 원에서 노인은 물고기의 눈과 그를 둘러싼 두 마리의 회색 빨판 상어를 볼 수 있었다. 가끔 그들은 물고기에 붙어 있었고 가끔은 튕겨나갔다. 가끔은 그의 그림자 속에서 편안하게 헤엄쳤다. 그들은 각각 3피트가 넘었고 빠르게 헤엄칠 때는 온몸을 뱀장어처럼 흔들었다. 노인은 지금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태양 때문만은 아니었다. 물고기가 평온하게 원을 돌 때마다 줄이 회복되었고 두 바퀴만 더 돌면 작사를 찍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가까이 해야 해. 그는 생각했다. 머리를 목표로 하지 말아야 해. 심장을 목표로 해야 해. 차분하고 강해져야 해, 노인아. 그는 말했다. 다음 원에서 물고기의 등 부분이 물 밖으로 나왔지만 보트에서 조금 너무 멀었다. 다음 원에서도 여전히 너무 멀었지만 물 밖으로 더 높이 나와 있었고 노인은 조금 더 줄을 회복하면 그를 옆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훨씬 전에 작사를 준비해 놓았고 그 가벼운 로프의 코일은 둥근 바구니에 담겨 있었으며 끝부분은 보트 앞부분 말뚝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물고기는 이제 차분하고 아름답게 보이며 오직 거대한 꼬리만이 움직였다. 노인은 물고기를 더 가까이 끌어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잠시 동안 물고기가 조금 옆으로 돌아갔다. 그러다 그는 몸을 고추 세우고 또 다른 원을 시작했다. 내가 움직였어. 노인은 말했다. 내가 그를 움직였어. 그는 다시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해 거대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내가 움직였어. 그는 생각했다. 이번에는 그를 넘어뜨릴 수 있을지도 몰라. 당겨라, 손아. 버텨라, 다리야. 나를 위해 버텨라. 머리, 나를 위해 버텨라. 너는 가지 않았어. 이번에는 내가 그를 넘어뜨릴 거야. 그러나 모든 힘을 다해 시작했을 때 물고기가 보트 옆으로 오기 전에 멀리서 시작했고 최대한 힘을 다해 당겼지만 물고기는 부분적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정위치를 잡고 멀어져 버렸다. 물고기야. 노인은 말했다. 물고기야. 어차피 죽어야 할 운명인데 나까지 죽여야겠어?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는 생각했다. 그의 입이 너무 말라서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물을 찾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그를 보트 옆으로 가져와야 해. 그는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많은 바퀴를 돌 수 없어.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영원히 할 수 있어. 다음 바퀴에서 그는 거의 물고기를 잡을 뻔했다. 그러나 또다시 물고기는 자신을 바로잡고 천천히 멀어졌다. 너는 나를 죽이고 있어, 물고기야.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너는 그럴 권리가 있어. 나는 너보다 더 크거나, 더 아름답거나, 더 차분하거나, 더 고귀한 것을 본 적이 없어. 형제야, 어서 와서 나를 죽여라. 누가 누구를 죽이는지는 상관없어. 이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어. 그는 생각했다. 정신을 차려야 해. 정신 차리고 사내처럼 고통을 감내해야 해. 아니면 물고기처럼 머리를 맑게 해라.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맑게 해라. 다음 바퀴에서도 두 번 더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모르겠어.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매번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어. 그는 다시 시도했지만 물고기를 돌릴 때 그는 다시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물고기는 자신을 바로잡고 또다시 천천히 멀어졌으며 거대한 꼬리는 공중에서 흔들렸다. 다시 시도하겠다. 노인은 약해진 손으로 약간의 힘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짐했다. 비처럼만 볼 수 있지만 다시 시도하겠다. 그는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무너질 것 같다고 느꼈다.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는 모든 고통과 남아있는 힘, 그리고 오래전에 사라진 자존심을 모아 물고기의 고통에 맞섰다. 물고기는 옆으로 넘어졌고 천천히 옆으로 헤엄쳤다. 물고기의 주둥이 부분은 보트의 판자에 거의 닿았고 물속에서 길고 깊고 넓은 은빛과 보라색 줄무늬가 있는 물고기는 계속해서 지나갔다. 노인은 줄을 놓고 발로 밟은 뒤 가능한 한 높이 작사를 들어올리고 힘을 다해 물고기의 측면, 즉 공중으로 높이 떠 있는 거대한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쪽에 꽂았다. 그는 철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고 그것에 기대어 더 깊이 밀어넣은 다음 모든 체중을 실었다. 그때 물고기는 살아났고 죽음이 그 안에 있었으며 물 위로 높이 떠올라 그의 길이와 너비, 힘과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그는 보트 위의 노인 위로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였다. 그 다음 그는 물속으로 추락하며 큰 소리를 내었고 그로 인해 물보라가 노인과 보트 전역에 튀었다. 노인은 기운이 빠지고 속이 메스꺼워져 시야가 흐릿했다. 그러나 그는 작살줄을 정리하고 그것이 그의 상처 입은 손을 통해 천천히 풀리도록 했다. 시야가 회복되자 그는 물고기가 등을 대고 은빛 배가 위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작살의 자루는 물고기의 어깨에서 비스듬히 돌출되어 있었고 바다는 그의 심장에서 나오는 피로 붉게 물들었다. 처음에는 1마일 이상 깊은 파란 물속에서 암흑 같은 색이었고 그 후 구름처럼 퍼졌다. 물고기는 은빛을 띠며 조용히 파도와 함께 떠 있었다. 노인은 한 줄기의 시야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작살줄을 보트 앞부분의 말뚝에 두 바퀴 감아놓고 손에 머리를 기댔다.
머리를 맑게 유지해라. 그는 보트 앞부분의 나무에 대고 말했다. 나는 지친 노인이야. 하지만 나는 이 형제를 죽였고, 이제는 노예 일이나 해야 해. 이제는 밧줄을 준비하고 물고기를 보트 옆에 묶을 준비를 해야 해. 그는 생각했다. 두 명이 이 보트를 가득 채우고 물을 퍼내더라도 이 작은 보트는 그를 실을 수 없어. 모든 것을 준비한 후 그를 옆에 붙여놓고 잘 묶고 돛대를 세우고 항해를 시작해야 해. 그는 물고기를 보트 옆으로 끌어와서 물고기의 아가미를 통해 줄을 통과시키고 입으로 나오게 해서 머리를 보트 앞부분에 단단히 묶으려고 했다. 그를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싶어. 그는 생각했다. 그는 내 행운이야. 그렇지만 내가 그를 느끼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야. 두 번째로 작사를 밀었을 때 그의 심장을 느꼈던 것 같아. 이제 그를 끌어와서 단단히 묶고 꼬리에 줄을 걸고 또 다른 줄로 중간을 묶어서 보트에 고정해야 해. 일을 시작해라, 노인아. 그는 말했다. 그는 아주 조금 물을 마셨다. 이제 싸움은 끝났고 해야 할 작업이 많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 다음 물고기를 쳐다보았다. 그는 태양을 자세히 보았다. 정오가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무역풍이 불어오고 있어. 줄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 소년과 나는 집에 가서 줄을 조여야 해. 자, 물고기야. 그는 말했다. 그러나 물고기는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물고기는 바다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고 노인은 물고기를 보트 위로 끌어올렸다. 물고기와 나란히 놓여서 물고기의 머리가 보트 앞부분에 닿았을 때 그는 물고기의 크기가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작살줄을 말뚝에서 풀어내어 물고기의 아가미를 통해 통과시키고 입으로 나오게 해서 물고기의 송곳니 주변에 돌려 묶은 다음 또 다른 아가미를 통과시키고 또 다른 송곳니 주위를 돌려서 두 줄을 묶어 말뚝에 단단히 고정했다. 그는 줄을 자르고 물고기의 꼬리를 묶기 위해 뒤쪽으로 갔다. 물고기는 원래 보라색과 은빛에서 은빛으로 변했으며 줄무늬는 그의 꼬리와 같은 연한 보라색으로 보였다. 줄무늬는 손가락을 펼친 손보다 넓었고 물고기의 눈은 잔망경의 거울처럼 분리되어 있거나 성인처럼 보였다. 그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노인은 말했다. 물과 함께 기분이 나아졌고 이제는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으며 머리가 맑아졌다. 그가 지금 1500파운드가 넘는 것 같아. 아마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 만약 그의 무게의 23을 30센트로 계산한다면 계산기 하나 있어야겠다. 그는 말했다. 머리가 그렇게 맑지는 않아. 하지만 오늘 위대한 디마지오가 나를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뼈 돌출증도 없었고. 하지만 손과 허리가 정말 아프다. 그는 뼈 돌출증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있을지도 몰라. 그는 물고기를 보트 앞부분과 후미, 그리고 가운데 좌판에 단단히 묶었다. 물고기는 너무 커서 훨씬 더 큰 보트를 옆에 묶는 것 같았다. 그는 줄을 자르고 물고기의 아래턱을 송곳니에 묶어 입이 열리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 돛대를 세우고 자신의 갈고리와 봉을 사용하여 패치된 세일을 펼쳤다. 보트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뒤쪽에 반쯤 누운 채로 남서쪽으로 항해했다. 그는 남서쪽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무역풍의 느낌과 세일의 조정만으로 방향을 알 수 있었다. 작은 줄을 달고 숟가락을 붙여서 무언가를 잡아먹고 수분을 보충해야겠다. 그러나 그는 숟가락을 찾을 수 없었고 그의 정어리는 썩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갈고리로 노란색 만조 해초를 걸어보았고 그 안에 있는 작은 새우들이 보트 판자 위로 떨어지도록 흔들었다. 12마리가 넘었고 그들은 모래 벼룩처럼 튀고 움직였다. 노인은 엄지와 검지로 새우의 머리를 따내고 껍질과 꼬리를 씹어먹었다. 그들은 매우 작았지만 영양가가 있고 맛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 노인은 물병에 2잔의 물이 남아 있었고 새우를 먹은 후 그중 반을 마셨다. 작은 보트는 제법 잘 항해하고 있었고 그는 팔 아래로 조타를 잡고 조종했다. 물고기를 볼 수 있었고
손을 보고 등받이에 등을 느끼기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진짜였고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때 그는 끝자락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다가 물고기가 물 위로 나와 공중에 정지해 있다가 떨어졌을 때 그는 이게 뭔가 큰 이상함이라고 확신했고 믿을 수가 없었다. 이제 그는 잘 볼 수 있었고 예전처럼 시력이 좋았다. 이제 그는 물고기가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손과 등이 꿈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손은 금방 나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내 손을 깨끗이 씻었고 바닷물이 치유할 거야. 진정한 멕시코만의 어두운 물은 가장 훌륭한 치유제야. 내가 해야 할 일은 머리를 맑게 유지하는 것뿐이야. 손은 그 일을 해냈고 우리는 잘 항해하고 있어. 입을 다물고 꼬리가 똑바로 서서 우리는 형제처럼 항해하고 있어. 그러다 그의 머리가 조금 흐려지기 시작했고 그는 생각했다. 그가 나를 데려오는 것인지 내가 그를 데려오는 것인지 만약 그가 뒤에서 끌리고 있었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물고기가 보트 안에 있었고 모든 위험이 사라졌다면 의심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란히 묶여서 항해하고 있었고 노이는 생각했다. 그가 나를 데려오게 하려면 그렇게 해도 좋다. 나는 단지 속임수로 그보다 나을 뿐이며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들은 잘 항해하고 있었고 노이는 손을 바닷물에 담그고 머리를 맑게 유지하려고 했다. 하늘에는 높은 구름이 있었고 그 위에는 충분한 권운이 있어서 바람이 밤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노이는 물고기를 끊임없이 살펴서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했다. 첫 번째 상어가 1시간 만에 그를 공격하였다. 상어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물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고 그곳에 퍼진 어두운 피구름이 가라앉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너무 빠르고 전혀 조심하지 않고 수면을 뚫고 태양 아래로 나왔으며 그 후 다시 바다로 떨어져 냄새를 맡고 보트와 물고기가 항해하는 방향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가끔 그는 냄새를 잃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냄새를 맡거나 약간의 흔적을 감지하며 그는 빠르고 힘차게 그 경로를 따라 수영했다. 그는 바다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와 같이 수영하도록 만들어진 매우 큰 청상알이었고 그의 모든 것은 아름다웠으나 턱만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등은 검은색 칼고기처럼 푸르고 배는 은빛이며 그의 가죽은 부드럽고 멋졌다. 그는 거대한 턱을 제외하고는 칼고기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빠르게 수영하면서 그의 높은 등지느러미가 물을 가르며 흔들림 없이 나왔다. 그의 턱 안쪽에는 8줄의 이가 모두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것들은 대부분의 상어가 가진 일반적인 피라미드 모양의 이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마치 손가락이 발톱처럼 뭉툭하게 변한 형태였다. 그것들은 거의 노인의 손가락만큼 길었고 양쪽 모두에 날카로운 절삭면이 있었다. 이것은 바다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며 잘 무장한 물고기들을 먹기 위해 만들어진 물고기였다. 이제 그는 신선한 냄새를 맡으면서 속도를 올렸고 그의 푸른 등지느러미가 물을 가르며 나아갔다. 노이는 그가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상어가 전혀 두려움이 없으며 정확히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작사를 준비하고 줄을 고정했다. 줄은 물고기를 묶기 위해 잘라낸 부분이 부족하여 짧았다. 노인의 머리는 이제 맑고 좋았으며 결심이 굳어 있었지만 희망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좋을 리가 없어. 그는 생각했다.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큰 물고기를 한번 쳐다보았다. 이건 꿈일 수도 있겠어. 그는 생각했다. 그가 나를 공격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아마 내가 그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청상아리, 네 애미에게 불행을. 상어가 빠르게 다가왔고 그가 물고기를 공격할 때 노이는 상어의 입이 열리고 이상한 눈과 이빨에 찰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상어의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오고 등이 드러났으며 노이는 큰 물고기에서 피부와 살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상어의 머리 위에 착사를 내리쳤다. 이 지점은 상어의 눈 사이와 코에서 직선으로 뒤로 연결된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그런 선은 없었다.
무겁고 날카로운 푸른 머리와 큰 눈, 그리고 모든 것을 삼키는 턱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곳이 뇌의 위치였고 노인은 그곳을 정통으로 찔렀다. 그는 희망이 없었지만 결심과 완전한 아기를 가지고 작사를 힘껏 내리쳤다. 상어는 뒤로 돌았고 노인은 그의 눈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보았다. 상어는 다시 한번 돌아서 두 개의 밧줄 고리에 감기면서 물속을 쳤다. 노인은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뒤집힌 채로 꼬리가 휘날리고 이빨이 클릭거리는 상어는 스피드 보트처럼 물 위를 파고 나갔다. 꼬리로 물을 치며 물속으로 나오는 상어의 몸은 물에 가득 차 있었고 밧줄이 팽팽해지며 떨리고 나서 끊어졌다. 상어는 잠시 물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노인은 그를 지켜보았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그가 약 40파운드를 가져갔어. 노인은 소리쳤다. 그의 작살도 가져갔고 모든 밧줄도. 그는 생각했다. 이제 내 물고기는 다시 피가 나고 다른 상어가 올 것이다. 이제 물고기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보는 게 싫었다. 물고기가 공격당했을 때 마치 자신이 공격당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내 물고기를 공격한 상어를 죽였어. 그는 생각했다. 그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청상아리였어. 하나님만이 큰 상어들을 본다고 아시겠지. 이렇게 좋을 리가 없어. 그는 생각했다. 이제 꿈이었으면 좋겠고 물고기를 낚지 않았으며 신문 보며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사람은 패배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는 말했다. 사람은 파괴될 수 있지만 패배하지는 않아. 내가 물고기를 죽인 것이 미안하지만. 그는 생각했다. 이제 나쁜 시간이 오고 있는데 작살도 없고 청상아리는 잔인하고 능력 있으며 강하고 지능적이야.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지능적이었어. 아마도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아마 나는 단지 더 잘 무장했을 뿐일 수도 있어. 생각하지 마, 노인. 그는 소리쳤다. 이 경로로 항해하고 그것이 올 때 받아들여라. 하지만 생각해야 해. 그는 생각했다. 그게 내가 남은 전부이기 때문이야. 그거랑 야구. 위대한 디마지오가 내가 그의 뇌를 맞힌 방식이 마음에 들었을까?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 어떤 사람이라도 할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내 손이 뼛속에 있던 걸 그보다 더 큰 장애물로 생각해? 나는 알 수 없어. 나는 발 뒤꿈치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어. 수영하다가 가시철 갑상어를 밟았을 때 발목이 마비되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 즐거운 생각을 해, 노인. 그는 말했다. 이제 매 순간마다 집에 더 가까워지고 있어. 40파운드를 잃어서 가벼워졌어. 그는 조류의 내부에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패턴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그는 소리쳤다. 칼을 노의 손잡이에 묶을 수 있어. 그는 그렇게 했고 조타를 팔 아래에 두고 도체 시트를 발 아래에 두었다. 이제 그는 말했다. 나는 여전히 노인이지만 무장하지 않은 건 아니다. 바람이 상쾌해졌고 그는 잘 항해하고 있었다. 그는 물고기의 앞부분만을 주시하며 약간의 희망이 되돌아왔다. 희망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그는 생각했다. 게다가 그것은 죄라고 믿는다. 죄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그는 생각했다. 이제 죄에 대한 생각은 너무 늦었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한테 맡기자. 너는 물고기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어부로 태어났어. 산 페드로도 어부였고 위대한 디마지오의 아버지도 어부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고 읽을 것이 없고 라디오도 없어서 많은 생각을 하며 죄에 대해 계속 고민했다. 너는 생존을 위해 물고기를 죽인 것이 아니다. 너는 자존심과 어부로서의 이유로 물고기를 죽였다. 너는 그가 살아있을 때도 사랑했고 죽은 후에도 사랑했다. 만약 네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아니면 더 많은 것일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노인.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너는 청상아리를 죽이는 것을 즐겼다. 그는 생각했다.
그도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너처럼 살아간다. 그는 청소부도 아니고 어떤 상어처럼 단순한 식욕도 아니다. 그는 아름답고 고귀하며 어떤 것에도 두려움을 모른다. 나는 정당방위로 그를 죽였어. 노인은 소리쳤다. 그리고 나는 그를 잘 죽였어. 게다가 그는 생각했다.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든 서로를 죽인다. 낚시는 나를 죽이면서도 나를 살리기도 한다. 소년이 나를 살리고 있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스스로를 너무 속이지 말아야 해. 그는 배 밖으로 몸을 기울여 상어가 물어뜯은 물고기의 살을 잡아당겼다. 그는 그것을 씹어보았고 그 품질과 맛을 평가했다. 그것은 단단하고 즙이 많았으며 고기처럼 보였지만 빨간색은 아니었다. 섬유질이 없었고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 향기를 물속에 유지할 방법이 없었고 노인은 매우 나쁜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바람은 안정적이었다. 북동쪽으로 조금 더 바뀌었고 그것은 바람이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했다. 노인은 앞을 바라보았지만 어떤 배의 세일도 선체도 연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의 앞에서 날치들이 양쪽으로 날아가고 황색의 해초들이 떠다니는 것만이 보였다. 새조차 볼 수 없었다. 그는 2시간을 항해하며 선미에서 쉬고 때때로 청새치의 살을 씹으며 힘을 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때 2마리 상어 중 첫 번째 상어를 보았다. 아이. 그는 소리쳤다. 이 단어에는 번역이 없으며 아마도 손톱이 손을 뚫고 나무에 닿을 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내는 소리일 것이다. 사코상어. 그는 소리쳤다. 그는 이제 2번째 지느러미가 첫 번째 지느러미 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갈색, 삼각형 지느러미와 꼬리의 휘저는 움직임으로 그것을 사코상어로 확인했다. 상어들은 냄새를 맡고 흥분해 있었으며 그들의 큰 배고픔의 어리석음 속에서 냄새를 잃고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은 시트를 단단히 묶고 방향타를 고정시켰다. 그런 다음 칼이 묶인 노를 들었다. 그는 손이 고통에 반항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볍게 들어 올렸다. 그런 다음 손을 열었다 닫으면서 손이 풀리도록 했다. 그는 손이 지금 고통을 견디고 움츠러들지 않도록 단단히 쥐었고 상어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들의 넓고 평평하며 삽처럼 생긴 머리와 흰색 끝에 넓은 가슴 지느러미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증오스러운 상어들로 나쁜 냄새를 풍기며 청소부이자 살인자였다. 그들이 배고플 때는 노나 배의 방향타를 물어버리기도 한다. 이런 상어들은 거북이들이 수면에서 잠들어 있을 때 그들의 다리와 지느러미를 자르고 물고기 피나 물고기 점에게 냄새가 없어도 배고프면 물속에 사람을 물기도 했다. 어이. 노인은 말했다. 삽코 상어 와라. 삽코 상어. 상어들은 왔다. 하지만 청상아리처럼 오지는 않았다. 하나는 방향을 틀어 배 아래로 사라졌고 노인은 물고기를 당기며 배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노란 눈으로 노인을 지켜보다가 물고기가 이미 물린 부분을 물기 위해 입을 반원으로 벌리고 빠르게 다가왔다. 줄이 그의 갈색 머리와 등에 명확히 보였고 뇌와 척수가 만나는 부분에 칼을 꽂았다가 빼내고 다시 상어의 노란 눈에 칼을 꽂았다. 상어는 물고기를 놓아주고 죽으면서 먹었던 것을 삼켰다. 배는 다른 상어가 물고기를 파괴하는 소리로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노인은 시트를 풀어 배가 옆으로 흔들리게 해서 상어를 아래에서 끌어냈다. 상어를 보았을 때 그는 몸을 기울여 주먹으로 쳤다. 그는 살만 많았고 피부가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칼을 거의 넣을 수 없었다. 그 타격은 손뿐만 아니라 어깨에도 아팠다. 하지만 상어는 머리를 들고 빠르게 올라왔고 노인은 물속에서 코가 나올 때 상어의 평평한 머리 중앙에 정확히 타격을 가했다. 노인은 칼을 빼내고 상어의 머리 중앙에 다시 주먹을 날렸다. 상어는 여전히 물고기를 물고 있었다. 노인은 상어의 왼쪽 눈에 칼을 찔렀다. 상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붙어 있었다. 아직도? 노인은 말하며 칼날을 척추와 뇌 사이에 넣었다. 이제는 쉬운 타격이었고 연골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노인은 노를 뒤집어 상어의 입 사이에 칼을 넣어 열었다. 그는 칼날을 비틀고 상어가 느슨해지면서 가라. 삽코상어. 1000피트 깊이로 내려가라. 내 친구를 보러 가거나 아마 네 애미일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다. 노인은 칼날을 닫고 노를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시트를 찾아 돛이 채워지고 배를 올바른 항로로 조타했다. 그들이 아마도 가장 좋은 고기 부분의 4분의 1을 가져갔을 거야. 그는 소리쳤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그를 잡지 않았더라면 미안해, 물고기.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아. 그는 멈추었고, 이제는 물고기를 바라보고 싶지 않았다. 피가 다 빠지고 물에 잠긴 물고기는 거울의 은색 뒷면처럼 보였고, 그의 줄무늬는 여전히 보였다. 너무 멀리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 물고기. 그는 말했다.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미안해, 물고기. 이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칼의 상태를 확인하고 잘려나갔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손을 정리해라.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칼을 위한 돌이 있었으면 좋겠어. 노인은 노의 결속 상태를 점검한 후 말했다. 돌을 가져왔어야 했어. 너는 많은 것을 가져왔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져오지 않았지. 노인아, 지금은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가 아니다.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라. 좋은 조언을 많이 해줬네. 그는 소리쳤다. 그만 듣고 싶어. 그는 팔 아래로 방향타를 잡고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두 손을 물속에 담갔다. 하느님이 아신다. 마지막 상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갔는지.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훨씬 가벼워졌어. 그는 물고기의 절단된 밑면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상어가 쿡쿡 찌르며 떼어낸 고기 덩어리들로 인해 물고기가 이제는 바닷속의 고속도로처럼 넓은 상어의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한겨울을 지탱할 물고기야.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생각하지 마. 그냥 쉬고 남아있는 것을 방어할 수 있도록 손을 준비해. 내 손에서 나는 피 냄새는 물속의 모든 냄새에 비하면 아무 의미도 없다. 게다가 손에 출혈이 많지도 않다. 의미 있는 상처는 없다. 출혈은 왼손이 경련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지금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는 생각했다.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다음 상어를 기다려야 한다. 정말 꿈이었다면 좋았겠지만 누가 알겠어? 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음에 온 상어는 한 마리 삽코상어였다. 그것은 머리가 너무 넓어서 머리를 넣을 수 있는 돼지가 트로프에 다가오는 것처럼 왔다. 노인은 상어가 물고기를 공격하게 하고 나서 노의 손잡이로 칼을 상어의 뇌에 꽂았다. 하지만 상어는 뒤로 젖혀지며 칼날이 부러졌다. 노인은 조타에 집중했다. 그는 물속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큰 상어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 상어는 처음에는 실제 크기로 보였다가 점점 작아지며 아주 작아졌다. 그 광경은 항상 노인을 매료시켰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보지 않았다. 아직 갈고리가 남아있다. 그는 말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을 거야. 나는 2개의 노와 방향타, 그리고 짧은 몽둥이가 있다. 이제 나를 이겼구나. 그는 생각했다.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상어를 몽둥이로 죽일 수 없어. 하지만 노와 짧은 몽둥이, 방향타가 있는 한 해보겠어. 그는 다시 손을 물속에 담갔다. 오후가 늦어지고 있었고 그는 바다와 하늘만 보았다. 하늘에 바람이 더 많이 불어왔고 곧 땅을 볼 수 있기를 바랬다. 너는 피곤해, 노인. 그는 말했다. 너는 마음도 피곤해. 상어는 해가 지기 직전까지 그를 다시 공격하지 않았다. 노인은 물고기가 만든 넓은 흔적을 따라오는 갈색 지느러미를 보았다. 그들은 향기를 맡기 위해 정렬하지도 않았고 나란히 수면 위를 향해 헤엄치고 있었다. 그는 방향타를 꽉 잡고 노의 시트를 단단히 고정한 다음 고물 아래에서 몽둥이를 꺼냈다. 그것은 부러진 노의 손잡이로 약 2.5피트 길이로 잘라져 있었다. 손잡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한 손으로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오른손으로 단단히 잡고 상어들이 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2마리 모두 삽코상어였다. 첫 번째 상어가 제대로 물어보게 하고
그 코의 끝이나 머리 꼭대기에서 정통으로 가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마리 상어가 함께 가까워졌고 그중 가장 가까운 것이 이빨을 드러내고 물고기의 은빛 옆구리를 물어놓자 그는 몽둥이를 높이 들고 상어의 넓은 머리 위로 무겁게 내려쳤다. 몽둥이를 내리치는 동안 고무 같은 단단함을 느꼈지만 뼈의 단단함도 느꼈다. 그래서 상어가 물고기에서 미끄러져 나가면서 코끝을 다시 한번 강하게 내리쳤다. 다른 상어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다가 다시 큰 입을 벌리고 들어왔다. 노인은 상어가 입의 모서리에서 물고기의 고기가 흰색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고 상어가 물고기와 부딪히며 입을 닫았다. 그는 상어를 향해 휘둘렀지만 머리만 맞췄고 상어는 그를 쳐다보며 고기를 잡아당겼다. 노인은 몽둥이를 다시 휘둘렀지만 무겁고 고무 같은 부분만 맞았다. 이리 와, 삽코상어. 노인이 말했다. 다시 들어와. 상어는 돌진하며 들어왔고 노인은 상어가 입을 닫을 때 그를 가격했다. 가능한 높이에서 단단히 맞췄고 이번에는 뇌의 기저부에서 뼈를 느꼈다. 상어가 느릿느릿 고기를 뜯어내며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같은 자리에 다시 한번 가격했다. 노인은 상어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두 상어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한 마리가 표면에서 원을 그리며 헤엄치는 것을 보았고 다른 상어의 지느러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 전성기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둘 다 심하게 다쳤고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두 손으로 방망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첫 번째 상어를 확실히 죽일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그는 생각했다. 그는 물고기를 보기도 싫었다. 물고기의 절반이 파괴된 것을 알고 있었다. 싸우는 동안 해가 졌다. 곧 어두워질 거야. 그는 말했다. 그럼 하바나의 불빛을 봐야 해. 내가 동쪽으로 너무 멀리 갔으면 새로운 해변 중 하나의 불빛을 볼 수 있을 거야. 이제 너무 멀리 나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소년만 걱정하면 된다. 하지만 그는 그가 신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많은 노인 어부들이 걱정할 것이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는 생각했다. 나는 좋은 마을에 살고 있다. 물고기는 너무 심하게 망가져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반쪽 물고기. 그는 말했다. 물고기였던 너에게 미안해. 너무 멀리 나가서 우리가 둘 다 망쳐버렸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많은 상어를 죽였고 많은 상어들을 파괴했지. 너는 얼마나 많은 상어를 죽였을까? 늙은 물고기야. 내 머리에 달린 창은 헛된 게 아니었어. 그는 물고기와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상어를 상상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을 싸우기 위해 주둥이를 잘랐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끼도 없었고 칼도 없었다. 하지만 만약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노의 손잡이에 묶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훌륭한 무기가 되었을까. 그랬다면 우리가 함께 싸웠을 수도 있었겠지. 이제 만약 그들이 밤에 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싸워야지. 그는 말했다.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그러나 이제 어둠 속에서 빛도 없고 불빛도 없으며 바람과 돛의 꾸준한 당김만 느껴지는 상황에서 그는 어쩌면 이미 죽어 있는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두 손을 맞붙여서 손바닥을 느껴보았다. 손바닥은 죽지 않았고 펴고 오므리는 것만으로도 삶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고물에 기대어 앉았고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그에게 그렇게 말해주었다. 물고기를 잡으면 약속했던 기도는 다 하고 싶지만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이 없다. 그는 생각했다. 그냥 자루를 가져와서 어깨에 매야겠다. 그는 고물에 눕고 조타를 하며 하늘의 빛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반쪽은 가져갔어. 그는 생각했다. 앞쪽 반쪽도 가져올 행운이 있을지도 몰라. 행운이 있어야 해. 아니야. 그는 말했다. 너는 너무 멀리 나가면서 행운을 저버렸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는 소리쳤다. 깨어있고 조타를 계속해. 아직도 많은 행운이 있을지도 몰라. 행운이 팔릴 만한 곳이 있다면 사보고 싶어.
그는 말했다. 그걸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잃어버린 작살과 부러진 칼, 그리고 2개의 상처 난 손으로 사는 건가? 살 수도 있을 거야. 그는 말했다. 84일 동안 바다에서 행운을 사려 했잖아. 그들도 거의 팔아줄 뻔했어.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돼. 그는 생각했다. 행운은 여러 형태로 오는 것이고, 누가 그걸 인식할 수 있을까?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할 거야. 불빛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는 생각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만, 지금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그는 더 편하게 조타를 잡으려 애쓰며, 통증으로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밤 10시쯤에 도시의 불빛이 반사된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달이 떠오르기 전 하늘의 빛처럼 겨우 알아볼 수 있었고, 그 후에는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바다가 거칠어졌고, 그는 그 빛 속으로 조타를 하며, 이제 곧 멕시코 만류의 가장자리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끝장났어. 그는 생각했다. 아마도 다시 상어 공격을 받을 거야. 하지만 어둠 속에서 무기 없이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이제 뻣뻣하고 아프며 상처와 몸에 긴장된 부분이 밤의 추위로 고통받고 있었다. 다시 싸워야 하지 않기를 바랬다. 다시 싸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그는 다시 싸워야 했다. 이번에는 싸움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다. 상어들은 무리지어 다가왔고 그는 오직 그들의 지느러미가 물속에서 남긴 흔적과 그들이 물고기에 덤벼드는 형광만 볼 수 있었다. 그는 머리 부위를 가격했고 이빨이 자르는 소리와 배의 흔들림을 들었다. 그는 절박하게 느껴지는 것과 들리는 것에만 몽둥이로 가격하며 싸웠는데 무엇인가가 그의 몽둥이를 잡아채더니 사라졌다. 그는 조타를 2손으로 잡고 계속해서 가격하고 휘둘렀다. 그러나 상어들은 이제 배의 앞부분에까지 다가와 서로 번갈아가며 밀어붙이며 바닷속에서 빛나는 고기 조각들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한 마리 상어의 머리에 맞서 싸우러 왔고 그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상어의 머리 위로 조타를 휘둘렀다. 물고기의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찢어지지 않고 상어의 턱이 걸려 있었다. 그는 1번, 2번, 그리고 다시 1번 휘둘렀다. 조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고 그는 조각난 끝으로 상어를 향해 덤벼들었다. 그것이 날카롭다는 것을 알았고 다시 1번 찔렀다. 상어는 놓아주고 몸을 돌려 물러갔다. 그것이 마지막 상어였다. 그들이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었다. 노인은 이제 숨을 쉬기 힘들었고 입안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졌다. 그것은 구리 맛이 나고 달콤했으며 잠시 두려웠다. 하지만 그것은 많지 않았다. 그는 바다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그걸 먹어라, 사코상어. 그리고 네가 사람을 죽였다는 꿈을 꾸어라. 그는 이제 마침내 패배했고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고물로 돌아가 조타의 부서진 끝이 키 손잡이에 잘 맞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루를 어깨에 감싸고 배를 제 위치에 놓았다. 이제 그는 가볍게 항해하며 어떤 생각도 감정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지나갔고 지능적으로 자신의 고향 항구로 잘 가고 있었다. 밤에는 상어들이 시체를 치댔고 마치 누군가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줍듯이 노인은 그것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조타에만 집중했다. 큰 무게가 배 옆에 없으니 얼마나 가볍고 잘 항해하는지만 알 수 있었다. 좋아. 그는 생각했다. 배는 튼튼하고 아무런 피해도 없다. 키 손잡이만 제외하고 그것은 쉽게 교체할 수 있어. 그는 자신이 이제 조류 안쪽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해안에 있는 해변 식민지의 불빛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어디에 있는지 알았고 집에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바람은 어쨌든 우리의 친구야. 그는 생각했다. 때로는 그렇지만 그리고 태양은 우리의 친구이자 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침대. 그는 생각했다. 침대는 나의 친구야. 단지 침대만. 그는 생각했다. 침대는 멋진 것일 거야. 패배했을 때는 쉬워. 그는 생각했다. 그렇게 쉬운 줄 몰랐어.
무엇이 너를 패배시켰는지 생각해봐.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소리쳤다. 너무 멀리 나갔다. 그가 작은 항구에 도착했을 때 테라스의 불빛은 꺼져 있었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바람은 꾸준히 불어 세게 불고 있었지만 항구는 조용했다. 그는 배를 조약돌이 깔린 작은 구역 위로 끌어올렸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멀리 배를 끌어올린 후 바위에 배를 묶었다. 그는 돛대를 내리고 돛을 접어 묶었다. 그리고 돛대를 어깨에 걸쳐 들고 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자신의 피로의 깊이를 알았다. 잠시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니 가로등의 반사로 배의 꼬리 뒤에 큰 물고기의 꼬리가 잘 보였다. 그는 등뼈의 하얀 줄과 뾰족한 주둥이와 그 사이에 모든 벗겨진 부분을 보았다. 다시 오르기 시작했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떨어져서 한동안 돛대를 어깨에 걸쳐놓고 누워 있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어깨에 돛대를 걸친 채로 도로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고양이 하나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노인은 그것을 지켜보았다. 그 후 그는 단순히 도로만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는 돛대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돛대를 다시 어깨에 걸쳐 들고 도로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의 조그마한 오두막에 도착하기까지 5번 앉아야 했다. 오두막 안에서는 돛대를 벽에 기대어 놓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물병을 찾아 마셨다. 그 후 침대에 눕고 담요를 어깨와 등, 그리고 다리 위에 덮었다. 그는 팔을 곧게 펴고 손바닥이 위를 향한 채로 신문 위에 엎드려 잠들었다. 아침에 소년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는 잠들어 있었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표류하는 배들은 나갈 수 없었고 소년은 늦잠을 자고 나서 매일 아침처럼 노인의 오두막으로 갔다. 소년은 노인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았고 노인의 손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나가서 커피를 사러 갔고 길을 가면서 계속 울었다. 많은 어부들이 배를 둘러싸고 묶여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었고 한 명은 바지의 끝을 걷어 올리고 뼈대를 줄로 측정하고 있었다. 소년은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었고 한 어부가 배를 돌보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되었어? 한 어부가 외쳤다. 자고 있어요. 소년이 대답했다. 그들은 그가 우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를 방해하지 마세요. 그는 주둥이에서 꼬리까지 18피트였어요. 줄을 재던 어부가 소리쳤다. 그럴 거라고 믿어요. 소년이 말했다. 그는 테라스 안으로 들어가 커피 한 캔을 요청했다. 뜨겁고 우유와 설탕을 많이 넣어주세요. 무엇이 더 필요해요? 아니요. 나중에 그가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볼 거예요. 정말 큰 물고기였어. 주인이 말했다. 이런 물고기는 본 적이 없어. 어제 네가 잡은 2마리도 훌륭했어. 내 물고기는 재수 없어요. 소년이 말하며 다시 울기 시작했다. 술이나 마실 건 없니? 주인이 물었다. 아니요. 소년이 대답했다. 산티아고를 방해하지 말라고 전해줘요. 내가 다시 올게요. 그에게 내 마음이 아프다고 전해줘. 고맙습니다. 소년이 말했다. 소년은 뜨거운 커피캔을 들고 노인의 오두막으로 올라갔고 노인이 깨어날 때까지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한번 노인이 깨어나는 듯 보였으나 곧 다시 깊은 잠에 빠졌고 소년은 커피를 데우기 위해 길 건너에서 나무를 빌리러 갔다. 마침내 노인이 깨어났다. 일어나지 마세요. 소년이 말했다. 이걸 드세요. 그는 커피를 유리컵에 붓고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은 커피를 받아 마셨다. 그들이 나를 이겼어, 마놀린. 노인이 말했다. 정말로 이겼어. 그 물고기가 당신을 이긴 건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로. 그건 그 후에. 페드리코가 배와 장비를 돌보고 있어요. 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페드리코 잘라서 물고기 덫에 쓰도록 해. 그리고 작살은요? 원하면 가져가. 원해요. 소년이 말했다.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해요. 사람들이 나를 찾았나? 물론이죠. 해안 경비대와 비행기로. 바다는 너무 넓고 배는 작아서 보기 힘들어. 노인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혼자서 바다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어 좋다고 느꼈다. 너를 놓쳤어. 노인이 말했다. 무엇을 잡았어? 첫날에 한 마리, 둘째 날에 한 마리, 셋째 날에는 두 마리 잡았어요. 매우 좋구나. 이제 다시 함께 낚시하자. 아니, 나는 운이 없어. 더 이상 운이 없다고. 운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소년이 말했다. 내가 운을 가져올게요. 네 가족은 뭐라고 할까? 상관하지 않아요. 어제 두 마리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함께 낚시를 해야 해요.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좋은 고기잡이용 작사를 마련하고 항상 배에 두어야 해. 오래된 포드차의 스프링판으로 날을 만들 수 있어. 그것을 과나바코아에서 갈면 돼. 날이 날카로워야 하고 단단히 하지 않아야 깨질 수 있어. 내 칼은 부러졌어. 다른 칼을 구하고 스프링판을 갈아올게요. 며칠 동안 강한 바람이 불까요? 아마도 3일 혹은 더 길어질 수도 있어. 모든 것을 정리해 둘게요. 소년이 말했다. 당신은 손을 잘 돌봐요. 손을 돌보는 방법을 알아. 밤에 이상한 것을 뱉었고 가슴에서 뭔가 부러진 느낌이 있었어. 그것도 잘 치료하세요. 소년이 말했다. 누워요, 할아버지. 깨끗한 셔츠와 먹을 것을 가져올게요. 내가 없었던 동안에 신문도 가져와 줘. 노인이 말했다. 빨리 회복해야 해요. 제가 배울 게 많고 당신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얼마나 고통받았나요? 많이. 노인이 말했다. 음식과 신문을 가져올게요. 소년이 말했다. 잘 쉬세요, 할아버지. 약국에서 손에 필요한 것도 가져올게요. 페드리코에게 물고기 머리가 그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잊지 마. 네, 기억할게요. 그날 오후 테라스에는 관광객들이 있었고 빈 맥주 캔과 죽은 고기들 사이에서 큰 흰색 척추뼈와 끝에 거대한 꼬리가 조수에 따라 흔들리며 떠 있는 것을 보았다. 동풍이 항구 입구 밖에서 강하게 불고 있었다. 저게 뭐죠? 그녀가 웨이터에게 물으면서 큰 물고기의 긴 척추뼈를 가리켰다. 티뷰론. 웨이터가 대답했다. 상어의 일종이죠. 그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상어가 이렇게 멋지고 잘 형성된 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녀의 남자 동반자가 말했다. 길 위의 오두막에서 노인은 다시 자고 있었다. 여전히 얼굴을 땅에 대고 자고 있었고 소녀는 그의 곁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들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 끝.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